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75이에요.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5년 전이네요. 그때 저는 딱 60이었죠.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민수는 25, 은희는 23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작은 김밥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엔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크길 바랐거든요. 은희는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제 걱정을 덜어줬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식당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희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30살이 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은 안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했죠. 엄마, 나 사업할 거야. 회사 다니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민수는 늘 그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32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친구랑 함께 치킨집을 연다고요. 저는 민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식당 매출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엄마, 꼭 성공해서 갚을게. 걱정 마. 민수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치킨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다는 게 민수의 변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는 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옷가게였어요. 엄마, 이번엔 확실해. 지난번 실패로 많이 배웠다고. 저는 5천만 원을 더 빌려줬죠. 식당 수익금만으론 부족해서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꺼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옷가게도 1년을 못 버텼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울면서 전화를 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7천만 원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36이 된 민수는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이지연은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결혼식 날 지연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잘 챙겨주세요. 민수 오빠가 사업 준비 중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축의금도 안 낸 며느리가 벌써부터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후 민수는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인터넷 쇼핑몰이었죠. 엄마, 요즘은 온라인 시대야. 이번엔 진짜 대박 난다. 저는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은행 이자가 무서웠지만 아들이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쇼핑몰은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빚만 남기고 망했어요. 민수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40살이 된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친구가 IT 회사 인수권을 물고 왔어. 확실한 거래처도 있대.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민수야, 엄마한테 이제 돈 없어. 식당도 대출 때문에 빠듯하단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그동안 빌린 돈 다 갚을게. 옆에 선 지연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민수 오빠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이 상가 건물 절대 팔지 마. 당신 노후 자금이야. 남편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뒀었죠. 월세 받아 생활하라고요. 하지만 무릎 꿇은 아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맹세할게. 이번엔 진짜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모실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부동산에 상가 매물을 내놨습니다. 상가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5억 2천만 원을 받았죠. 중개 수수료 빼고 딱 5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민수 통장에 넣어줬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꼭 성공할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아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그럼 우리 노후도 편해지겠지. 남편 사진 속 얼굴이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상가를 판 후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식당 수익으로 근근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민수가 성공하면 다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5억을 받아간 민수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건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사업 준비한다고 정신없겠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해. 답장은 오지 않았죠. 2달째 저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민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끊어버렸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3달째 민수는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0번을 걸어도 연결음만 울렸죠.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구나. 잠깐만 통화하자. 한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바빠 죽겠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반말도 아닌 존댓말이었어요. 마치 남처럼요. 넉 달째 저는 참다 못해 민수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5억으로 회사만 차린 게 아니라 집까지 샀나 봤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을 때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민수 좀 보자. 요즘 통화도 안 되네. 지연은 팔짱을 꼈어요. 민수 오빠 출장 갔어요. 한 달은 있어야 한대요. 그럼 내가 좀 기다릴게. 차 한 잔만. 제 말을 끊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바빠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5억을 준 엄마가 차 한 잔도 못 마시고 쫓겨나다니요. 5달째 민수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엄마, 오빠 회사 망했대요. 친구한테 사기당했나 봐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뭐라고? 5억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야, 회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망했어요. 친구가 거래처 다 거짓말이었대요. 투자금 다 날렸어요. 그럼 5억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저도 망했다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판인데. 저는 가슴이 무너졌죠.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란다. 엄마도 참. 사업이 100% 성공하는 게 어딨어요? 엄마가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라고요. 민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투자라니요. 아들 살리려고 전 재산 넣어준 게 투자였나요? 6달째 저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나빠져 있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8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의사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죠. 800만 원이라니요. 월세방 보증금 빼면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지연이 받았죠. 여보세요, 며느리.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한테 전화 좀 바꿔주겠니? 엄마가 아파서.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빚 갚느라 정신없어요. 어머니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죠. 며느리, 엄마가 수술해야 한다니까. 800만 원만 빌려주면. 제 말을 끊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돈 있는 줄 아세요? 5억 다 날렸다고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국민연금이나 받으시면서 사시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국민연금이라니요. 저는 식당 일용직으로 살아서 연금 가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게 고작 30만 원이었죠. 결국 수술은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기로 했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이러다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7달째 저는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를 정리합니다. 15년을 운영한 식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수입이 끊긴 저는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2달째 밀렸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집주인이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저는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없는 방이었죠. 짐을 싸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이구나 싶었어요. 고시원으로 이사한 후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5천 원, 1만 원씩 모았죠. 그 돈으로 겨우 밥을 사 먹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죠.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외제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엔 지연이, 뒷좌석엔 손주들이 보였죠.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저를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그냥 지나가 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억을 준 엄마를, 폐지 줍는 엄마를 못 본 척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죠.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끊어진 거였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다고요. 민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제 안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이었죠. 민수를 마주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고시원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철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돌아가시기 1년 전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우리 집 안방 장롱 맨 위 서랍을 열어봐. 거기 중요한 게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너무 바빠서 잊고 지냈죠.
장롱은 은희가 결혼할 때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 장롱 제가 써도 돼요? 추억이 담긴 가구잖아요. 저는 흔쾌히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가져간 안방 장롱 있지? 네, 엄마. 왜요? 그 장롱 매니 서랍 한번 열어볼래? 아빠가 뭔가 넣어뒀다고 했던 것 같아서. 은희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여기 서류 봉투가 있어요. 그리고 편지도 있고요. 뭐라고 써 있니? 엄마한테 드리는 편지래요. 제가 지금 가져갈게요. 2시간 후 은희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방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이런 데서 사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단다. 저는 태어난 척했죠. 은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 필체로 정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나왔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당신한테 비밀로 한 게 하나 있어. 나는 결혼 전부터 돈을 모았어. 당신을 만나고 더 열심히 모았지.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고 당신 노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상가 건물 아는 거지? 그건 만약을 대비한 거야. 진짜 노후 자금은 따로 있어. 내 친구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강남에 작은 빌딩이 하나 있어. 20년 전에 산 거라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을 거야. 이건 절대 아이들한테 주지 마. 당신만 쓰라고 남긴 거야. 저는 편지를 읽다 말고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4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어요. 소유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취득일은 1995년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되던 해였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비밀로 모은 돈이 있었나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어요. 월세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죠. 은희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엄마, 이 주소 빌딩 시세 찾아볼게요. 잠시 후 은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거 지금 시세가 50억 원 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억이라니요. 남편이 이런 걸 남겨뒀다니요. 아빠가 왜 이걸 비밀로 했을까요? 은희가 물었죠. 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당신 것이야.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알아. 하지만 약속해. 당신이 정말 힘들 때까지 숨겨둬. 아이들이 진짜 효자, 효녀인지 확인하고 나서 주는 거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믿지만 그래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남겨. 사랑해, 여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돈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는 걸요. 엄마, 오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버렸어. 5억을 줬는데도 폐지 줍는 엄마를 못 본 척했단다. 그런 아들한테 왜 또 돈을 줘야 하니?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의 탐욕을 이용하기로 했죠. 민수는 분명히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 친구였던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 박철수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철수 형은 제 은인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이 그 빌딩을 제 명의로 관리하라고 맡기셨거든요. 언제든 형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언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죠. 김 변호사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했다니 참 안타깝네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상대로 안 받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 관련된 중요한 얘기야. 꼭 며느리랑 같이 내일 낮 12시에 엄마 방으로 와라. 1시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전화로는 못해. 와서 직접 들어야 해. 아니, 그게 뭔데요? 저 바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안 올 거면 그냥 처분하마. 아버지가 뭘 남겼는데요? 민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역시 돈 냄새를 맡았나 봤습니다. 와봐라. 그럼 알게 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정오, 민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자 지연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런 데 사셨어요? 응, 내가 알아서 살라고 했잖니. 그래서 알아서 사는 거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 그래서 아버지가 뭘 남겼다는 거예요? 앉아라. 저는 두 사람을 좁은 방 안으로 들였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내 아버지가 말이지, 엄마한테도 비밀로 뭔가를 남겼더구나. 민수 부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뭔데요? 지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유언장이야. 그리고 재산 목록. 저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손을 뻗었어요. 제가 볼게요. 안 돼. 엄마가 읽어줄 거야.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죠. 지연이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말씀 들어봐요. 두 사람 눈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야. 내일 다시 와라. 변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정식으로 얘기하자.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요?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니까 변호사가 필요해. 지연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낮 2시 여기로 와. 변호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 부부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여러 통 왔어요. 엄마, 대체 아버지가 뭘 남긴 거예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설마 또 빚은 아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만들수록 좋았거든요. 다음 날 민수 부부는 정확히 2시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왔더군요. 지연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요. 민수는 정장까지 차려입었죠. 돈 냄새에 단단히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정각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 박철수 씨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민수가 황급히 악수를 청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들 박민수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수 부부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조용히 관찰했죠. 나 박철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김 변호사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 김정순에게 전한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소. 민수가 지루하다는 듯 다리를 떨었어요. 지연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김 변호사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결혼 전부터 돈을 모았소. 당신을 만나고 더 열심히 일했지. 아이들 대학 보내고 당신 노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1995년 강남 역삼동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소. 그 순간 민수 부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건물이요?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등기부등본을 꺼냈죠.
역삼동 753번지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995년 당시 구입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감정평가서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감정 결과 현재 시세는 5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쿵. 민수가 탁자를 치는 바람에 찻잔이 흔들렸어요. 52억이요? 지연은 입을 막았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어머니 거예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론 엄마 거지. 아버지 명의였는데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상속됐으니까.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이런 곳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방도 넓고 좋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 건물의 월세 수익은 현재 월 5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아내의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남긴 것입니다. 500만 원씩이나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1년이면 6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수 부부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고인께서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 건물은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대 팔지 말 것.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상속할 것인지는 아내가 판단할 것. 그럼 저희가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엄마가 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맡긴 거니까.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불효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어나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더 읽을 거 있나요?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만약 아내가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거나 자식들이 불효한다면 이 건물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 것.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나 봐.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지연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 손 놔. 바닥이 더러워진다. 저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민수가 울먹였어요. 효도? 내가 효도가 뭔지 알긴 하니? 저는 비웃었습니다. 5억 받아가고 폐지 줍는 엄마 못 본 척한 게 효도니?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이 변명했어요. 어머님, 그건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든 아니든 사실은 사실이야. 저는 일어났죠. 변호사님,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다. 엄마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거라. 민수 부부는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그들의 눈엔 여전히 탐욕이 가득했죠. 문이 닫히자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 애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똑똑히 보여줘야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 부부가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분명 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52억을 어떻게 차지할지 궁리하고 있겠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탐내라, 민수야.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그날 이후 민수에게서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는 20통이 넘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사흘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나흘째 되던 날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 부부가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냥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억지 미소였죠. 들어와.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어머님, 정말 이런 데 계시면 안 되죠. 저희 집 방 하나 비워놨어요. 이사 오세요. 됐어. 여기 편해.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민수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과 드세요. 비싼 거 샀어요. 예전 같으면 감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사과가 아니라 52억이 보고 싶은 거였죠. 그냥 둬. 이따 먹을게. 저는 거절했어요. 지연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괜찮아. 허리는 어떠세요? 전에 수술 얘기하셨잖아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가 알아서 살라고 했잖니. 그래서 알아서 사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죠. 엄마,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진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5억 받아가고 3달 만에 연락 끊은 내가.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사업 망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신없어도 엄마 전화는 받을 수 있잖니.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도 지연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희도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여유가 없었다고요. 여유가 없어서 외제차는 몰고 다녔어? 저는 따져 물었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회사 차예요. 제 차 아니에요. 거짓말 그만해. 엄마가 다 봤어. 내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타고 가는 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회? 저는 냉소했습니다. 내가 받은 기회가 몇 번인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일단 생각해보마. 당장은 아무 결정도 못하겠어. 민수 부부는 1시간 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했어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죠.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역겨웠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 부부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엔 고급 한정식을 사왔고 화요일엔 백화점 옷을 들고 왔어요. 수요일엔 건강식품을 한 박스 가져왔죠. 목요일엔 아예 청소도구를 들고 와서 고시원을 청소했습니다. 금요일 민수는 은행 통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여기 300만 원 넣어뒀어요. 생활비로 쓰세요. 됐어. 가져가. 저는 통장을 밀어냈죠.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효도하고 싶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효도? 저는 비웃었어요. 이게 효도니? 52억 받으려고 300 쓰는 게? 민수 얼굴이 빨개졌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속셈 다 보여. 토요일엔 손주들까지 데려왔습니다. 10살짜리 지훈이와 8살짜리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안겼죠. 1년 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보고 싶었니? 저는 물었죠.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바쁘시대요. 그래서 못 뵀대요.
지연이 황급히 아이를 말렸습니다. 지훈아, 조용히 해. 엄마가 그랬잖아요. 할머니는 돈 없어서 우리 만나기 부끄러워 하신대요. 서연이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이를 잡아챘죠. 서연아, 밖에 나가서 놀아. 왜요?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서연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지연이 아이들을 급히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민수를 노려봤죠.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그게 아니라. 당장 나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민수가 발버둥쳤죠. 나가라고 했어.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손주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돈 없어서 부끄러워한다니요. 눈물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어요. 일요일,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손주들 얘기. 은희는 화가 나 있었죠. 괜찮아. 사실이잖니.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희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엄마. 오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은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그냥 안 준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제대로 혼내줘야 해. 평생 기억할 만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은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뜻대로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얘기인데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와보면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죠. 민수는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민수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 민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명품백을 들고 왔고 민수는 새 정장을 입고 왔더군요. 돈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앉아라.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 부부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죠. 엄마,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부부의 눈이 반짝였죠. 빌딩 말이야. 지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탐욕으로 가득한 그 눈빛을, 이제 그 탐욕을 산산조각 낼 시간이었죠. 빌딩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지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엄마가 죽으면 누구한테 상속할지 정해야 하잖니. 네, 어머니.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였는지. 저는 수첩을 꺼냈죠. 첫 번째 사업 2천만 원, 두 번째 5천만 원, 세 번째 1억, 네 번째 5억. 민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합계 6억 7천만 원이야. 엄마 평생 모은 돈 전부였어.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런데 너한테 돌아온 게 뭐니? 침묵이 흘렀죠.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니?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모시고 산다? 저는 비웃었어요. 52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 지연 얼굴이 빨개졌죠. 아니에요.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어요. 지연이 변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빌딩 없어도 엄마 모실 수 있어? 저는 따져 물었어요. 지연은 입을 다물었죠. 민수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폐지 줍고 다닐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52억 있다니까 갑자기 효자효부가 됐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엄마한테 기회를 줬니? 5억 받아가고 석 달 만에 전화 끊었잖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알아서 살라고 했잖니.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사는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준비하셨죠? 네, 사모님.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 부부가 긴장했습니다. 이 빌딩의 소유권. 저는 천천히 말했죠. 민수가 숨을 죽였어요. 지연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단 1원도 주지 않겠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못 들었어? 단 1원도 안 준다고 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상속권이 있다고요. 상속권? 김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어요. 고인께서 명확히 유언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불효하면 주지 말라고요. 불효라니요. 저 지난 2주 동안 매일 찾아갔잖아요. 민수가 항변했죠. 2주 효도하면 6억 7천만 원이 없던 일이 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도니 52억 받으려고 하는 게? 지연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지연을 밀쳐냈습니다. 가족이 폐지 줍는 시어머니를 모른 척해? 가족이 아픈 시어머니한테 알아서 살라고 해?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상속권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고 사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거니? 지연 얼굴이 새하얘졌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어. 내 속마음 다 봤어. 저는 김 변호사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낭독해 주세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나 김정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민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막았죠. 역삼동 753번지 건물의 소유권은 내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다. 엄마.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대신 이 건물은 나를 버린 자식들이 아닌. 김 변호사님이 잠시 멈췄어요. 민수 부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렸죠. 폐지 줍는 날을 매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해준 동네 국밥집 주인 박영철 씨에게 모두 증여한다. 쿵.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국밥집 주인이요?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죠. 응. 박 사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엄마가 폐지 주울 때 매일 국밥을 주셨어. 돈도 안 받으셨지. 저는 회상했어요. 추운 겨울날 손이 꽁꽁 얼어서 젓가락도 못 쥘 때 손을 녹여주셨어. 엄마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업고 가주셨지. 민수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엄마, 그건 남이잖아요. 남?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남이 엄마한테 더 잘해줬어. 피부치인 너보다. 지연이 울부짖었죠. 어머님, 52억을 남한테 준다고요? 52억이 문제니? 저는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폐지 주울 때는 800만 원도 안 줬으면서.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5억도 모자라서 52억까지 탐내는 거니? 저는 비웃었죠. 민수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손주들? 저는 민수 손을 뿌리쳤죠. 할머니가 돈 없어서 부끄러워한다고 가르친 손주들 말이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엄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지연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평생 빌게요. 제발. 지연이 울먹였죠. 너무 늦었어. 저는 지연을 밀쳐냈습니다. 엄마, 6억 7천만 원은요? 그건 갚을게요. 민수가 외쳤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 또 빚내서? 저는 비웃었죠. 아니, 이래서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갚겠습니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됐어. 엄마는 내 돈 필요 없어.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월세 500만 원씩 받으면서. 민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리고 말이야. 저는 문간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박 사장님 집에서 살기로 했어. 박 사장님 가족이 모시겠다고 하시더구나. 지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뭔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피부치도 아닌 사람이 친자식보다 낫더라. 그게 엄마가 배운 거야.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엄마한테 자식은 이제 없어. 은희만 있어.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박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큰 선물을. 박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의 비명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게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내내 폐지를 주우며 견뎠던 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이 제 가방을 들어주셨죠. 사모님,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큰 짐을. 제 말을 끊으며 박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평생 꿈도 못 꿀 선물을 받았는걸요. 하지만 너무 큰 거라서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모님,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28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집이 없어서요. 그랬구나. 이 빌딩 덕분에 우리 아들 결혼도 시키고 며느리도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 타자 박 사장님 부인이 뒷좌석에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은혜 못 잊을 겁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추운 겨울 내내 국밥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사장님 부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요. 밥 한 그릇이? 사장님 부인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한 그릇이 엄마를 살렸어요.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차가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몇 건의 통장이 전부였죠. 박 사장님 아들 준호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저는 초라한 제 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75 인생이 고작 여행 가방 하나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죠. 할머니, 우리 집 가실까요? 박 사장님 댁은 국밥집 위층에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사장님 부인이 안방을 내어주셨죠.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안방을. 어머니가 쓰셔야죠. 저희 은인이신데요.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대와 옷장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어제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급히 샀습니다. 사장님 부인이 웃으셨죠. 저는 이불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고시원 딱딱한 침대와는 천지 차이였죠. 편하시죠? 사장님 부인이 물으셨습니다. 네, 너무 편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자보네요. 사장님 부인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고기를 구워주고 사장님이 술을 따라주셨어요. 어머니,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받았죠. 건배. 모두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제과점에서 일한다고 했죠. 할머니, 내일 빵 구워올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 후 사장님 부인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을 주셨는데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사장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함은 돈으로 못 사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국밥집이에요? 그래, 들어와 봐. 저는 딸을 맞이했죠. 은희는 방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시원보단 훨씬 낫네요. 박 사장님 가족이 정말 잘해주신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하나 봐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당연하지. 52억 날렸는걸.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힘드세요? 아들인데. 힘들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 애가 엄마를 먼저 버렸잖니.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사모님,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죠. 민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만 보고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가끔 손주들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박 사장님이 물으셨죠. 네, 괜찮아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할 말이 없어요. 박 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장님 부인과 함께 장을 보러 갔죠. 준호는 매일 빵을 구워왔고 사장님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사장님이 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박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손님 국밥 드실 건가요? 박 사장님이 다시 물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민수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이걸 먹으며 버텼구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민수는 국밥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편지를 가져다 주셨죠. 사모님, 아드님이 두고 가셨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 사장님 가족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웠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너무 깊이 상처받았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댁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어요. 빌딩 월세로 박 사장님 가족은 편해졌고 준호는 약혼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줄에? 저는 놀랐어요. 네, 할머니가 저희 가족 은인이시잖아요. 준호가 웃었죠. 그래, 서마.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오빠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처음으로 월급쟁이 된 거예요. 은희가 말했죠.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랑 정말 이혼했대요. 알아. 오빠가 많이 변했어요. 술도 끊고 성실하게 일한대요. 은희는 제 눈치를 살폈어요. 은희야, 엄마한테 오빠 용서하라는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죠.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은 안 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댁에서 생일을 맞았어요. 76살이 됐습니다. 박 사장님 가족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죠.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길, 박 사장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리고 민수도 잘 살길.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사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생신이라서. 박 사장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전해주세요. 민수가 꽃다발을 내밀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꽃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박 사장님 가족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십니다. 민수는 가끔 국밥집 앞을 서성입니다.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다 갑니다. 저도 못 본 척해요. 용서하긴 아직 이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진정한 행복은 돈을 가진 자식이 아니라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75에 배웠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